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이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25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남과 북의 각각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모두 북한과 남한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완벽하게 다 뺀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철군을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땅에는 이제 국군과 북한군이 남아있죠. 이 둘이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하게 됩니다. 38선 부근에서는 매일같이 이제 총격전이라든가 작은 국지전들이 발생했다고 해요. 자, 그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이제 정부를 강화하고 권력을 강화하고 정권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반공을 내세우게 되고, 이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북진 통일, 우리가 북쪽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북한을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에치슨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이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뭐냐, 에치슨 선언에서 발표된 선인데 미국이 여기까지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에치슨 라인 바깥쪽에 있는 한국과 대만, 미국이 이제 도와주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에치슨 라인 안쪽의 지역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거고, 이 바깥쪽에는 바로는 힘들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바로는 힘들다, 약간 이런 의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련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볼 때는 이 바깥에 있으면 안 도와준다는 건가? 한국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건가? 그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미 상호 원조 협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 그래서 경제와 군사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승만 정부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이 날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한반도에, 남한에 이제 무기를 지원해 줄 때는 방어용 무기 위주로. 그래서 6.25 전쟁 초창기에 보면 우리는 탱크도 없고 전투기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무기를 지원해 주긴 하지만 이제 공격을 위한 무기보다는 방어를 위한 무기를 위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자, 북한은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정부가 북진을 막 내세우는 거에 비해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군 우리 배웠었는데 독립운동할 때 이제 중국 관내에 있었던 무장 독립단체 중 하나죠. 이들은요,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방 이후에 중국에 남아있다가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어낸 사건이 국공내전인데 여기에 공산당편에 참여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베테랑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국공내전 이후에 북한에 들어와서요, 북한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소련에서는 현대식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해주기도 하고 더 지원해줄 것을 약속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소련은 처음부터 전쟁에 찬성하진 않아요. 처음엔 전쟁에 찬성하지 않다가 아까 얘기했던 에치슨 선언, 에치슨 라인을 보고 이거 승산이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은 군사 비밀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게 된 건 뭐냐,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도 참전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도 참전하겠다고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모를 그런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줬죠. 자, 이렇게 북한은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마쳤고요. 전쟁 준비를 마친 시점이 이제 1950년 6월 달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이제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새벽 4시 뭐 이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기본적으로도 북한군이 남한군보다 2배는 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950년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이때가 어떤 일요일이냐, 이제 남한은 이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해서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다가 그걸 이제 해제했어요. 전쟁 안 나겠지 하고 해제했는데,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주말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었으니까 이제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또 이때 휴가를 보낸 이유가 우리나라가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이때. 그래서 농번기기도 해서 농사 도와주러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군량미가 먹을 게 부족해서 야, 집에 가서 좀 먹고 와라 보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때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휴가도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후사정을 북한도 아마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6월 25일 이제 새벽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쳐들어가겠다 말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북침, 남침 용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쪽으로 침략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침입니다. 자, 사흘 만에, 3일이죠. 사흘은 3일입니다. 사흘 만에 이제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강대교를 이제 폭파하게 되는데, 이제 북한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폭파했는데 아직 피하지 못한 우리 군대도 있었고요. 또 민간인들도 피난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의정부 쪽에서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으니까 도망 안 가도 되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다리를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한강 이북에 수많은 군대와 민간인들이 탈출을 못하기도 했지만 한강대교가 폭파돼서 북한도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또 강을 건널 장비를 가지고 있던 부대가 춘천에서 우리 국군이 잘 싸운 덕분에 원래 계획대로 남쪽으로 내려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유엔군이 참전할 여유를 얻기도 했지만 수많은 민간인들이 북한의 손아귀에 떨어지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북한에 잡혀가기도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북한이 이제 수도 서울을 함락하게 되니까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대전으로 옮겼다가 그다음에 대구로 옮겼다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부산으로도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나고 나서 처음에는 바로 도망간 건 아니었는데 전세가 좀 불리해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알리지 않고 대전으로 피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부통령이 이제 전쟁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당시 경무대라고 불렀어요. 청와대를 찾아갔는데 대통령이 없어요. 밤중에 몰래 대전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부통령과 국방부 장관도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정부도 피난을 가기 시작했고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초대 미국 대사였던 장면이 이제 개전 사실을 알리고 전쟁이 발발했다는 걸 알리고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7월 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밀리게 되고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제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북한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교과서 90쪽 아래에 보면은 관련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개전 사실을 알리고 파병을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유엔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안보리라고 부르는데 안보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의 공격을 침략행위다. 너네 이거 침략행위니까 돌아가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이 돌아가지 않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남한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하자. 그래서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도와줬는데 16개 나라가 군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6개 나라가 의료를 지원하고 그 외에도 물자 지원을 한 나라들이 등등등등 있어서 정말 많은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유엔엔 사실 소련도 들어가 있거든요. 소련은 여기서 반대를 안 했냐? 소련은 이 당시에 유엔과 갈등, 중국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유엔 회의에 아예 다 불참하고 있던 중이었어. 맨날 빠지고 있으니까 빠진 사람은 그냥 없는 셈 치고 회의를 합시다 해가지고 유엔에서 남한을 도와주는 결정들이 문제없이, 왜냐면 소련은 이 당시에 상임이사국이라서 소련이 싫다고 하면은 모두 찬성을 해도 통과가 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소련이 유엔 회의에 계속 빠지던 중이라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군이 참전하기 시작했고요. 유엔군의 사령관이었던 이제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이 전쟁을 한 번에 뒤집어 엎으려면은 아주 기발한 작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은 작전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메가더 장군이 고집을 펴서 인천으로 상륙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고, 근데 인천 말고 마땅히 또 상륙할 만한 지역도 없었다고 합니다. 군산이나 원산이나 여러 동네들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 전술적으로 효과를 주기에는 인천이 제일 좋았다고 해요. 아무튼 그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도했고요.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에 상륙을 했고 13일 뒤에는 9월 28일에는 서울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북한군은 허리가 잘렸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던 북한군들이 이제 철수를 하거나 혹은 이 북한군 중에는 남한 지역의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한 지역에 있던 북한군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북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해서 북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월 1일이래요. 국군의 날입니다. 자, 그렇게 밀고 올라가서 평양을 점령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압록강 미역까지 진격을 했다. 교과서 90쪽의 지도를 보니까 이제 한반도 끄트머리까지 막 다 밀고 올라갔죠. 조금만 밀어내면 북한 멸망하고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군이 결국에 참전하게 됩니다. 아까 비밀협정 맺었었다 그랬죠.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도 참전할게. 자, 그래서 중국이 1950년 10월 달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국군이요, 공식적인 참전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지원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
공식 군대는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야. 약간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만 지원군이고 공식 군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 중국군은요, 아까 조선의용군처럼 국공내전을 겪은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인해 전술, 그냥 머릿수로 밀어붙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유해발굴 해가지고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이제 뼈를 찾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군들은 이상하게 보니까 맨날 밥그릇만 들고 다녀. 수류탄 2개랑. 그래서 인해 전술 맞나 보다, 머릿수로 밀어붙였나 보다 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잘 싸우는 베테랑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다시 역전돼서 90쪽의 세 번째 지도로까지 우리가 밀려나게 됩니다. 서울을 다시 뺏기고요. 1월 4일 날 서울을 이제 포기하고 후퇴해서 일사후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군이 사실 그 이전부터 내려올 것 같으니까 메가더 장군은 이 만주 쪽에다가 원자폭탄을 좀 쓰자, 일본에 썼던 것처럼 뭐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야, 그랬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책임질 수 있겠냐 해가지고 결사 반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6.25 중간에 유엔군 사령관에서 물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서울을 되찾고요. 서울을 제수복, 3월달에 제수복을 하고요. 그리고는 38도선 부근에서 이제 공방전을 지속하게 됩니다. 옛날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공방전은 고지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지전이라는 건 뭐냐면 산 위에다가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공격해서 빼앗기면 우리는 다시 그걸 빼앗고, 산 하나를 두고 주인이 수십 차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지지부진, 교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거기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련이 이쯤 되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휴전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정전 협상이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거의 2년을 끌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계속 고지전하는 거예요. 6.25 그 시작되고 앞에 1년보다 뒤에 2년이 더 치열하고 더 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다치는데, 고지전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 휴전 협상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북진 통일을 해야 되니까. 전쟁 난 김에 이번에 끝내자. 이대로 멈추면 나중에 또 전쟁 난다. 미국이 도와주고 유엔군이 도와줄 때 이때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전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전 회담도 사실 순탄하진 않았는데, 아까 2년 정도 걸렸다 그랬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어디를 경계선으로 멈출 거냐, 또 포로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이제 각자가 잡은 포로들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걸 두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포로 문제가 처음에 했던 게 북한군에도 그렇고 국군에도 그렇고, 내가 북한군 가고 싶어서 북한군 간 게 아닌 사람도 있고, 내가 국군 가고 싶어서 국군 온 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내 의사랑 상관없이 군대에 끌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너 북한군이었으니까 북한으로 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을 씨름하다가 이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게 하고, 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 포로송환위원회에서 처리하자. 그래서 북한군이니까 북한으로 가 했더니 저 싫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립군 포로송환위원회에서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보자.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소설 있죠, 광장. 거기서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계속해서 난 중립국으로 가겠다. 중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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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문학 시간이나 아니면 문학 공부를 하다가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승만 정부는 이 정전 회담이 잘 되는 게 싫었죠. 북진 통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반공 포로 석방이라는 거를 단행하게 됩니다. 잡고 있던 포로들 중에, 국군이 데리고 있던 포로들 중에 북한이 싫은 사람 나와봐 해가지고, 그 북한이 싫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석방, 풀어줘 버렸어요. 포로 문제는 지금 이 정전협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풀어줘 버리니까 이 회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담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너네 맘대로 그렇게 풀어주면 어떡해 하면서 너네 이거 판 깨자는 거야 하면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깜짝 놀라고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거의 만 3년에 걸친 전쟁이 이제 정전이 되게 됩니다.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이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로, 또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군사분계선은 이제 7월 27일 10시에 차지한 땅까지 하기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합의하고 체결을 했는데, 보니까 한국이 없어요. 한국은 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 아닙니다. 사인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이 당시 우리는 유엔군의
작전 통제권을 이양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협정 당사국이 되려면은 일단 협정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협정에 찬성하지도 않았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도 이제 이 정전협정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미국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얻어낸 이후에야 그럼 우리도 정전협정을 지킬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해서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북한의 침입을 막는, 북한의 침략을 막는 역할도 했지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 그런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92쪽으로 가서 6.25 전쟁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교과서 92쪽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군인들도 많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많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전쟁이 참혹한 게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거나 다치거나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 싸우지 않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해발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양측 군인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군인들, 또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 이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전쟁 가운데 죽었고요.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훈련 받지 못하고 그냥 전쟁에 바로 투입되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졸업했던 고등학교 교정에는 그 추모비 같은 게 서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면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한 거죠. 제대로 훈련 받지도 못하고 전쟁터로 나가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과 전쟁 고아가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또 사회 기반 시설과 산업이 파괴되었는데요. 북한 지역은 유엔군이 엄청난 폭탄을 퍼부어서 정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뒤에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제 항구 도시 사진인데 지금 건물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다 움푹움푹 파여있는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고요. 남한 지역에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경복궁 옆에 조그맣게 동십자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총알 자국 나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동대문에도 총알 자국들 나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도 아마 6.25 때 세워져 있던 건물들이 있으니까 충남도청 같은 데는 총알 자국이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살펴보진 않았고 아까 서울에 있는 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파괴되다 보니까 공업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인만 죽은 게 아니죠. 다수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데 아까 봤던 그래프를 보면 민간인의 피해가 군인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민간인들의 피해가 컸냐? 국민보도연맹원을 학살했다 하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남한에서는 이제 북한에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인데 이 국민보도연맹은 이제 옛날에 좌파였던 사람들, 좌익에서 전향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이걸 통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좌익이었던 사람들만 가입하면 다행인데 여기 가입하면은 먹을 걸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먹을 거 준다니까 그냥 가서 이름 쓰고 저 좌익이었고요 이제 전향할 거예요 가입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전쟁 나고 나서는 끌려가서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좌익 계통 관련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끌고 가서 학살하기도 하는데요. 대전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대전 인근 지역으로 끌려가서 학살되었고 그게 이제 최근에 발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한만 그랬냐? 아니죠. 북한도 똑같았습니다. 북한은 이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지주, 자본가,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안 사람이다 하면은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남한의 군인과 경찰의 가족들을 학살하고 또 북한은 초반에 포로들을 잘 잡지 않아요.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반복이 됐고요. 근데 이제 전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점령했던 곳을 남한이, 또 남한이 점령했던 곳을 북한이 이렇게 차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협조를 했다라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고 또 군인들이 전쟁 범죄, 미국, 유엔군도 그랬고요. 국군도 그랬고요. 북한군, 중공군도 그랬고요. 수많은 전쟁 범죄, 민간인 학살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해 발굴했을 때 많은 유해들이 묻혀있다라고 한 곳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민간인 학살한 걸 묻어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국제적인 영향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바로 바다 건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 군정의 지배를 일본도 똑같이 받게 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제 일본이 미 군정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 돼요. 왜냐? 만약에 한국이 망하면, 남한이 북한에게 점령당하면 이제 최전방은 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세계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일본이 재무장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여기 나오죠. 자위대를 조직했다. 일본에 있던 미군이 한반도로 출병하기도 했고, 만약에 한반도가 점령당하면 이제 일본이 제일 최전선에 서야 되니까, 근데 일본 헌법에서 군대를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군대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무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위대, 처음 생겼을 때는 경찰 예비대라는 이름으로 생겼다고 해요. 이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의 전쟁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일본에서 생산하거나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한반도로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냉전의 최전선으로 변화됩니다. 당장 이제 중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계가 도와줬던 북한,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서방 세계가 지원을 한 남한, 이렇게 싸웠죠. 그래서 냉전의 대리전 역할을 하면서 최전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준 이유도 이제 한국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후 복구가 주요 과제로 부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식량, 의복, 의약품, 그 다음에 외환, 그러니까 돈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기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통해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이 회복하기 시작해서 정말 6.25 전쟁 끝나고는 전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은 그래도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까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